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완산중학교 교정에 목련꽃과 개나리꽃이 피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예. 이 비가 그치면 더 많은 종류의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화려한 벚꽃도 피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교 교정의 벚꽃 예쁘죠? 네. 그 벚꽃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사진 한 컷 찍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삶을 담은 문학에서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삶을 담은 문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학습 요소는요,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는데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의 삶을 평가를 하는 거죠.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치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삶을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오늘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되돌아볼 수 있는지, 성찰하는, 오늘날의 삶을 어떻게 의미 내릴 수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학습 목표를 볼게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비추어 감상이라는 구절에 밑줄을 좀 칠까요? 비추어 감상. 자, 밑줄을 치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치평가라는 말을 써보죠. 가치평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가치가 뭐고 가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추상적인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맞죠? 맞죠? 자, 그래서요. 자, 가치의 가치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때,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가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 있습니다. 이럴 학생 없죠? 예. 자, 두 번째요. 자, 이러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치도 있죠. 자, 시대나 문화를 초월하여 비슷하게 평가되는 가치도 있습니다. 자, 시대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가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2번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첫 번째 이런 가치를요, 가치의 특수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특수성을 지닌 가치들이죠. 특별한 가치들이에요. 맞죠? 자, 그런가 하면 요 밑에 있는 가치 있죠. 자, 이런 가치는요, 가치의 보편성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네. 보편성을 지닌 가치들이라는 말이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가치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가치의 보편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통용이 되었던 가치에 대해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범시대, 범문화적인 가치, 그 보편성도 우리는 같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가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할 때 특수성과 보편성 두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요. 32페이지 그 하단에 질문 2개 있죠. 자, 거기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문제 2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하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고 그 답대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면 됩니다. 작품을 가치 평가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시대상이 반영된 소재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인물 간의 대화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도 주목을 하셔야 하고요. 또한 사건, 소설 속에 그려지고 있는 사건, 주요한 사건,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과거의 삶을 파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시전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눈을 크게 뜨셔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과거의 삶을 파악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가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삶의 인간의 삶의 보편성. 자, 이 단어가 또 나오네요. 자,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편성에 들어갈 거예요. 보편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통용이 안 돼요. 반대로 과거에는 그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고 그 가치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많이 공유가 돼요.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수성이에요. 맞죠? 그래서 과거와 오늘을 비교한다는 것은 인간 삶의 그리고 사회의 그 시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다.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을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문학작품을 읽는 어떤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문학작품을 읽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움받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래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간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래 이해했어? 이게 아닌 거죠. 예.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했으면 이제 그것을요 가치화를 하고 그것을 나의 정신세계에 내면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도록 그것을 정신적인 화학작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문학을 감상하고 공부하는 그 최종 목표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34페이지에 박시전 제목 위아래로 여백이 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그 필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글씨 조그맣게 쓰시면서 여백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박시전 제목 밑에다가 우리 한번 필기하면서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박시요. 예. 읽어보셨죠? 박시전. 선생님이 읽어봐야 한다고 얘기했고 유튜버 채널 중에 이야기 스테이션 그분이 굉장히 박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셨다고 하면서 꼭 보라고 했죠. 예. 여러분 안 본 사람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빨리 보셔요. 알겠죠? 더 지체되면 안 됩니다. 야, 여러분 이 박씨가요 도수를 부리죠. 그 청나라 그 군인들을 상대로 도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 박씨는요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초인간적 능력을 지녔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박씨는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허구적으로 창조해낸 인물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박씨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에 실제 했던 인물이 소설 속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박씨의 남편 이시백이라는 이시백 자, 남편 이시백은요 박시전과는 사뭇 다른 인물로 나옵니다. 네. 평범한 인물로 나오죠. 아니요. 그의 인격은요 기준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인격을 보이기도 하죠. 선생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자, 평범한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20일은요 그 선생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인조 임금 때 인조 정권이 수립이 될 때 그 이시백과 그의 부친이 굉장히 협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에도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재정비하는데 많은 그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존 인물이고요. 역사적인 평가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박씨라는 인물은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했고요. 자, 여러분 이 박씨전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분류를 할 때요, 박시전은 전쟁 소설로 분류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자, 실제 전쟁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박시전의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전쟁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이것도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미 했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후반부 쪽이 전쟁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어쨌거나 박시전은 전쟁 소설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시전이 이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그쵸? 자, 여성이 박씨가 용골대는 실존 인물입니다. 청의 장수죠.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청나라와의 전쟁 병자호란에서 청의 장수 용골대를 박씨가 아주 게임도 안 되게 물리치는 이러한 내용이 소설 속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의미 부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소설의 주인공을 박씨라는 여자로 설정한 것일까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쟁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또 아주 막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요,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에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많이 억압받았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요,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거의 대놓고 남자들이 여성들 위에 지배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같이 폄하되었던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억눌린, 억압받은 여성들의 울분과 분통,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소설 속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한 욕구가 반영이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에 동의하시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써볼까요? 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 시대의 여성들의 해방 욕구, 우리들도 인격이 있고 우리들도 인권이 있어. 그러한 여성들의 해방 욕구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자, 그리고요, 요거요. 자,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역사는요, 실제 했던 역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참패했어요. 완패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우리 조선 왕의 항서를 받고 이제 청해 군대가 돌아갈 때 그 후미를 임경업 장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청나라의 군대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청해 군대를 우리가 물리쳤다, 격파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저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그렸어요? 사실과 다르게 그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억울해서, 분통해서, 너무 열받아서,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소설은 그야말로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소설 속에서는 다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리만족 그리고 보상 심리, 보상받으려는 심리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다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예술이라는 거, 특히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물리침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패배를, 전쟁에서 졌는데, 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망의 반영이다. 네. 민중의, 백성의 욕망의 반영이다. 자,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걸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정신적인 보상을 받으려는, 대리 만족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는 졌지만 소설 속에서는 지지 않은 것처럼 이긴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 민중에 대한 그 울분, 슬픔 있죠? 그것을 위로하려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것이고요. 자, 또 그때 무참히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허구로 내용을 바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있지? 더 똘똘 뭉치자. 연대감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소설을 이렇게 지어냄으로써 이런 효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계속 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그 남한산성어로 만나보는 병자호란 이미 봤잖아요. 거기에 주화파, 척화파가 막 대립을 하죠. 그래서 막 그 주화파 쪽에 서 있는 그 신하 기억하세요? 이름? 최병기? 그 사람이 뭐 이제 항복하자 해가지고는 뭐 물론 그 주화파의 뜻을 따른 것은 꼭 아니지만 뭐 절대적으로 주화파 쪽에 그 인조가 완전히 다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민중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정부가, 군대가 결국엔 백성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청나라로부터 싸워서 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교주의 사회에서는요, 유교 국가에서는요, 그 임금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백성을요, 그 부모처럼, 어버이처럼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건데, 백성의 안위를요,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세 번째, 이겁니다. 무능한 관리에 대한 비판.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했던 무능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다 노리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의도해서 이렇게 물리쳤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현실과는 정다르게 그렇게 소설을 창작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 생각에 동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 쉬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